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고학 자료, 즉 유적, 유구, 유물이 가지는 용도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고고학 자료는 실제 고고학 연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대체로 이제 순수한 고고학 연구에서 활용되는 자료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물질 자료, 즉 유적, 유구, 유물이 될 텐데요. 그 중에 이 시간에는 주로 이제 유물의 용도, 기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 그 외에 유적이나 유구는 유물과는 또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대체로 지금 유물을 통해서 그 용도와 기능을 추정해 보는 그런 과정과 같은 과정으로 이제 그 용도와 기능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고학 연구에 있어서 선결 조건으로서 이 고고학 자료를 만들어서 사용한 주체가 누구인가? 주인, 인간이 되는 거죠, 과거에.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그 시간, 도대체 이 고고학 자료가 언제 생성되어 사용되다가 폐기됐는가? 그 시기가 알아야 된다. 변년, 연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일부 어디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시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죠. 2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간, 장소 개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사용돼서 폐기됐던 그 위치죠.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분포론이라고 해서 좀 더 이제 보완을 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어쨌든 공간, 그 고고학 자료가 제작되어서 사용돼서 폐기된 그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소위 이제 고고학 자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용도와 기능. 요 네 가지는 고고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결돼야만 이제 고고학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우리가 어떤 고고학 연구를 진행할 때 이 네 가지 문제가 하나라도 빠지고서는 어떤 주제의 고고학 연구도 진행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필수적인 네 가지 요소 중에 이제 용도, 기능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고학 자료가 지니는 용도와 기능, 이 용도와 기능의 개념이 뭔지, 또 어떤 것을 이제 용도라 그러고 어떤 것을 기능이라 그러는지, 그리고 그 고고학 자료의 용도와 기능 간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가, 그 다음에 이 고고학 자료의 이 용도와 기능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죠. 자, 우리가 아무런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어떤 고고학 자료든 간에 이게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흔히 의문시하는 이게 도대체 무엇에 사용됐을꼬, 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서 사용되었을꼬, 뭐 이런 소위 간단하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런 질문에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험적인 경험이 없이는,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는 그렇잖아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물건을 딱 보면은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떤 기능,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랜 경험적 산물이라는 거예요. 경험적 산물. 내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용도와 기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 경험이 없이는 어떤 경우든 소위 이제 용도와 기능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위 고고학 자료와 자료의 용도와 기능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정답이 없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고학 연구 논문들을, 연구 성과들을 모두 가능하면은 섭렵을 해서 그 용도와 기능을 소위 말해가지고 익히는 수밖에 없다. 익히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가진 고고학자는 이 어떤 자료든 간에 그 고고학 자료의 용도와 기능을 다 꿰뚫고 있을 수 있다. 왜? 선험적으로 경험을 또 많이 했거니와 많은 고고학적 연구 지식, 다시 말해가지고 용도와 기능과 관련되는 그런 거의 대부분의 어떤 고고학 자료를 이제 다 접해보고 그 용도와 기능을 다 지금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마저도 아직도 생소한 그런 용도와 기능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자료들도 지금도 발견이 되고 발굴이 되고 있다. 이제 그것들은 이제 더 많은 고고학 자료, 그와 같은 종류의 고고학 자료의 여러 가지 출토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하고 또 그 자료들이 많이 축적됨에 따라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죠. 자,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고고학 자료의 용도와 기능이라는 거죠. 용도와 기능. 자, 우리는 이제 간단한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용어를 구사를 할 때 반드시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물건 또는 고고학 자료의 용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소위 말해가지고 어떤 물질 자료, 고고학 자료, 즉 유적, 유구, 유물이 가지는 쓰임새, 쓰이는 방식, 사용 방식, 요걸 우리가 이제 용도라고 그래요. 용도.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할 기능과는 차이가 있어요. 용도는 좀 단순한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물건이 쓰이는 방식 또는 쓰임새, 그지? 자, 그것을 이야기한다. 뭐 이것은 더 이상 부차적으로 설명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고고학 자료가 가지는 특징으로서 용도와 관련된 그런 개념 정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고고학 자료에 담긴 용도를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고고학 자료인 유적, 유구, 유물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인공물로서 인위적으로 만든 물건인 이상 그 고유의 용도 기능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목적 없이 만드는 물건은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돼. 도대체 이것을 무엇을 하기 위해 가지고 무엇에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고고학 자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경우든 어떤 고고학 자료든 간에 그 고유의 용도와 기능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 이제 소위 철칙이다. 소위 과학적인 진리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어떤 고고학 자료를 접했을 때 기본적으로 도무지 이 고고학 자료, 즉 유적, 유구, 유물이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까? 무엇에 사용됐을까?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가지라는 얘기죠.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고고학 자료, 유적, 유구, 유물의 형태와
구조, 여기에는 1차적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반영되어 있다. 용도와 기능이 반영되어 있다. 자, 우리 토기 하면은 뭔가를 담는 그릇이에요. 뭔가를 담는 그릇. 담기 위해서 만든다. 저장용 또는 뭐 나중에 이제 식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담는다는 것은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와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담을 수 있는 형태와 구조로 만들어진다. 또 토기 중에 뭔가를 끓이기 위해서 끓이는 데 사용되는 토기다. 자, 이러면은 뭔가 끓이고 삶고 하는 이런 자비용기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칼을 예를 들면 전쟁할 때 쓰는 무기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무기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고유의 형태와 구조가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쇠 갑옷이다. 쇠 갑옷. 이것은 뭐예요? 적으로부터 나의 몸을 방어하기 위해다. 무기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은 뭔가의 방어에 효율적인 그런 구조와 형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더 하나 덧붙이면은 재료, 재질 역시 여기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이 고고학 자료가 가지는 재질에도 일정 정도 그 용도와 기능이 이제 반영될 수 있다. 재질에도. 자, 이를테면은 갑옷이 쇠로 만들어지죠. 쇠로 만들어지지 않고, 물론 이제 시기에 따라 가지고 유기질제 갑옷도 만들어지지만 이 갑옷이 이 다른 연약한 그런 재료로 이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은 방어의 기능, 방어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몸을 보호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료에도 일정 정도 그런 어떤 용도와 기능이 1차적으로 이제 반영될 수 있다. 일괄적으로 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고고학 자료 형태와 구조에는 기본적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이제 반영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1차적으로 고고학 자료의 구체적인 용도와 기능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다음에 이제 나오지만 그 형태, 구조를 보면은 거기에서 1차적으로 이것을 용도가 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해낼 수 있다는 생각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형식 분류하고 타이폴로지 하면서 또 이 형식의 개념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했지만 여기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고고학 자료인 유적 유구 유물은 어쨌든 그 사회적 또는 뭐 그 집단 개인의 어쨌든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제작되고 생성되고 사용된다. 그렇죠? 제작되고 생성돼서 생성되고 이제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 자료인 유적 유구 유물은 그 용도가 다하면 이제 생명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용도 폐기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 자료가 필요에 의해서 제작되고 생성되고 사용되고 뭐 또 사용되면서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보수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은 용도가 다하게 되면은 필요 없게 되면은 생명력을 잃게 돼서 폐기된다. 이것이 이제 4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고고학 자료의 일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 자료를 땅속에 매장되어 있던 고고학 자료를 발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은 요 4가지 과정 중에 어느 한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고고학 자료를 접하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이제 폐기된 상태로 접하게 되는 자료가 많지만 그렇지 않고 제작되거나 사용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고고학 자료들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고고학 자료가 가지는 4가지 일생. 근데 그 중에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고학 자료를 발굴해서 이제 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폐기됐다고 그러면은 폐기된 그 고고학 자료 자체를 잘 관찰하고 유심히 분석하면은 거기에 이제 소위 제작되던 당시 또는 생성돼서 사용될 당시의 어떤 그런 흔적들도 이제 찾아낼 수는 있죠. 어쨌든 요런 네 가지 과정이 이제 과정에 걸쳐서 이제 고고학 자료가 이제 하나의 이제 인생으로 따지면 일생을 거친다. 그 과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캐치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고고학 자료는 한 가지 단일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단일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렇지만 그 용도와 관련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라는 거지. 다양한 용도. 자, 이를테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고고학 자료로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삼국시대 고고학 자료 중에 이제 삼국시대 이제 금관 또는 금동관이 있다. 금동관. 자, 금동관의 용도는 뭐예요? 용도는 머리에 쓰는 장신구다. 머리에 쓰는 장신구다. 자, 이것이 머리에 쓰는 장신구인데, 나중에, 그 머리에 쓰는 장신구인 금관을 사용한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한테 같이 이제 묻어준다기보다는 소위 말해 이 금관을 얼굴에 이렇게 씌우는, 그러니까 가면 역할 비슷한 그런 걸로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단일한 용도인데 그 용도와 관련된 이 용도가 머리에 쓰는 장신구인데 머리에 착용하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얼굴 부분을 가리는 그런 장송용으로 이제 다시 두 가지로 사용된다. 자, 그러면 단일 용도로 제작이 돼서 사용됐지만 나중에 그 용도와 관련된 다른 어떤 용도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예를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고고학 자료 중에 철기 중에 소위 이제 이 철도자라는 거죠. 철도자, 새끼칼, 작은 칼, 새끼칼, 송칼, 쇠송칼. 자, 이것은 소위 말해가지고 이 새끼칼, 이 철도자는 기본적으로는 뭔가를 이제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깎거나 베거나 자르거나 뭐 이런 이 용도로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작이 돼서 사용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 쇠송칼, 철도자 이것이 굉장히 다양한, 다시 말해서 이제 만능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다양한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소위 이제 등산 갈 때 잭나이프 하나 갖고 가죠. 자, 이 잭나이프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이제 자르거나 베거나 이런 용도로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굉장히 다양한 만능 도구로 사용이 되죠. 자, 이럴 때면 뭔가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은 옷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치료를 한다. 이럴 때도 이제 그 나이프가 사용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용이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특히 고대에 있어서 쇠송칼, 철도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뭔가를 다듬거나 자르거나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소위 문자 생활을 하는 그런 필수 도구로도 사용이 돼요. 문자 생활을 하는. 칼이 문자 생활을 하는. 글씨를 쓰는데 칼이 왜 사용되죠? 손칼, 조그만한 손칼. 이 손칼은 기본적으로 고대 사람들 허리띠에 이렇게 차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가지고 임의로 이렇게 이제 그것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착용을 하고 다니는데,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엔 소위 이제 허리에 차고 있으면서 이것을 이제 소위 글씨를 쓰는 그런 용도로도 이제 사용된다. 글씨를 쓸 때 고대에는 이제 종이가 없을 때 나무를 깎아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이제 글씨를 쓰죠. 붓으로, 먹으로.
자,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목간이라고 하는 이 소위 이 글씨가 쓰여진 이제 나무 이 판자, 나무 막대 이런 것들인데 그죠? 자,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글씨를 쓰려면은 나무를 깎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우리가 이제 서도라고 해요. 서도. 글씨를 쓰기 위한 칼. 자, 이거 외에도 뭐 거의 많은 고고학 자료들이 이런 한 가지 용도로 처음에 제작이 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많이 있다. 일비자다.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설명을 했지만 이 우리가 이제 고고학 자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부하고 섭렵을 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고고학 자료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니까 뭐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고고학 자료에는 어떤 경우에든 알게 모르게 뭐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알고 이렇게 이제 그 용도와 기능을 담고자 만든 그런 예들이 이제 대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고고학 자료를 접하는 입장에서는 뭐 수천 년, 수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 고고학 자료를 관찰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그 용도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고학 자료는 어떤 경우든 그 용도와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게 되는 거죠. 그 용도와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에 담겨 있다? 형태와 구조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용도는 쓰임새니까 쓰임새가 곧 뭐예요? 사용 방법 아니겠어요? 사용 방법. 그러니까 사용과 관련된 흔적을 찾으면은 그 고고학 자료에 용도와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무엇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무엇에 사용한 물건이다.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쓰임새를 잘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 자료의 소위 용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그 쓰임새, 그러니까 사용 흔적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하면 용도에 대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고고학 자료의 이 용도는 곧 그때 당시에 사회적 필요에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질돼서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 그것이 이제 아까 장송을에 사용된 금동관. 또 이 금동관은 처음에는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머리에 쓰는 그런 관. 머리에 쓰는 관.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무덤에 장송,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 죽은 이를 저승으로 보내는 그런 의식용으로 이제 사용이 되면서 얼굴을 가리는 가면 역할을 이제 한다고 아까 그랬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또 대체로 이제 6세기 후반, 7세기 넘어가면 삼국시대가 아니니까. 자, 이것은 또 이제 무당들이 사용하는 전용의 어떤 샤만 의식구로 또 변질을 해요. 샤만 의식구로 변질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봐가지고, 사회적 필요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지고 변질돼서 전혀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되기도 한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바로 이와 같은 예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대체로 이제 용도는 뭐 이런 정도의 개념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이제 찬찬히 여기에 정리된 내용들을 잘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용도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고학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용도를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용도를 파악해낸다. 이런 것들은 아마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용도와 기능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고고학적인
관찰, 분석 방법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것을 또 이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 자료가 가진 기능, 고고학 자료가 가지는 기능. 자, 기능은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역할이라고도 해요. 역할. 자, 그런 측면에서 기능은 용도와는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기능을 알려면은 그 유물이, 그 고고학 자료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알려고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 용도를 알아야만 기능을 알 수가 있어요. 용도와 기능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용도와 기능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죠? 자, 기능은 다른 말로 우리가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용도는 고고학 자료가 가지는 고고학 자료, 즉 유적, 유구, 유물이 가지는 단순한 쓰임새, 사용 방식,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고고학 자료의 기능과 역할은 그거보다는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서 어떤 용도와 기능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회적 역할,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능 역할이라는 것은 고고학 자료, 어떤 고고학 자료, 유적, 유구, 유물이 가지는 고유하고 특수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 그러니까 쓰임새하고 역할은 다른 거죠. 그죠? 쓰임새하고 역할은 다른 거다. 역할. 자, 이를테면은 아까 이야기한 삼국시대 금관이다. 삼국시대 금관은 원래는 머리에 써서 장식하는 장신구다. 머리에 써서 장식하는 장신구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했는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것이 뭐야? 최고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유물이다. 이게 이제 사회적 역할이다. 역할. 최고 지배자의 권위 상징물이다. 위세품이다. 그 재질과 구조 형식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한 사람의 계층이 달랐다. 이 사회적 역할.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용도와 기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바로 고고학 자료의 기능, 역할. 우리가 이제 어떤 측면에서 유물의 고고학 자료의 관찰과 분석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떤 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고고학 자료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 고고학 자료가 사용된 당시 사회에서의 고유한 역할이다. 자, 당시 사회에서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 사회에 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 기능은 이 소위 이제 그 용도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그 기능을 알려고 그러면은 이 고고학 자료, 즉 유적, 유구, 유물 그거 자체만을 아무리 분석하고 관찰을 해본들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당시 사회 문화상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고고학 자료의 기능과 역할에 다가가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그 고고학 자료가 놓여 있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 정황 증거. 우리 정황 많이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정황. 그러니까 고고학 자료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이제 그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기능과 역할을 이제 고고학 자료의 기능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유적, 유구, 유물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과거 사회의 인간에 의해서 생성된 사회적 산물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소위 생성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성된다. 자, 그것이 곧 사회적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곧 기능에 대한 접근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형성.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이 이제 결국은 유적, 유구, 유물이 인간에 의해서 생성, 사용된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이폴로지를 공부하면서도 계속 이제 강조를 해왔지만, 당시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념 또는 생각과 사회 제도가 거기에 반영이 됐다. 그것이 곧 뭐다? 당시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념과 제도, 요것이 곧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 고고학 자료가 지니는 고유의 기능, 역할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게 소위 고고학 자료 그 자체이기도 하고, 또 고고학 그 자료 자체에 반영된, 고고학 자료 자체에 반영이 된 여러 가지 이제 형식,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형식에도 이제 이런 당시 사람들의 이제 공통적인 관념과 제도가 이제 반영이 됐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유의 어떤 타입 형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제작 사용된 유적 유구 유물은 각기 고유의 기능을 가진다. 앞에 이제 저기 용도하면서 나왔으니까 설명했죠. 당연히 고유의 기능 역할을 가진다. 고고학 자료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제작 사용된 유적 유구 유물에는 각기 고유의 형식이 존재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 타이폴로지 설명했죠. 그죠? 형식의 변화 과정.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과 관념의 변화가 이제 반영되어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적 유구 유물이 지닌 고유의 형식은 다시 말해서 당시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적인 패턴이다. 정형성을 가진다는 게 정형성. 고유한 틀을 가진다. 고유한 형태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지게끔 한다는 게 그것이 이제 규칙적인 패턴. 다시 말해가지고 정형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 연구를 할 때 그 정형성, 규칙적인 패턴, 형식 이것을 찾아내는 게 고고학 연구의 이제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곧 뭐다? 기능과 역할에 접근하는 1차적인 그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형식 역시도 이제 고유의 기능 역할을 한다. 형식도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종합을 하면 고고학 자료라는 것은 유적 유구 유물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경우든 그 기능과 역할과 관련된 정보가 이제 여기에 담겨 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식이 얕아서 그 기능과 용도 역할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는 반드시 그 기능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다. 용도와 관련된 정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정보가 담겨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고고학 자료, 즉, 유적, 유구, 유물이 지닌 이 고유의 이제 용도와 기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자, 그것은 딱히 정답이 없다고 그랬죠. 딱히 정답이 없다. 딱히 정답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 1차적으로는 좀 전에 아까 설명을 했지만 고고학 자료와 관련된 경험적 지식들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것은 고고학 연구를 줄기차게 열심히 진행하고 또 많은 고고학 자료를 경험하고 접하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파악해낼 수 있다. 그래서 상당수의 고고학 자료가 가지는 용도 기능은 이미 선행 많은 연구 성과에 의해서 밝혀져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이제 고고학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아는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고고학 연구를 할 때 그것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고고학 자료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그런 자료여서 용도와 기능을 알 수 없다. 자, 이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를 가상을 해서 내가 이제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에 거의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드러나 있는 거의 많은 대부분의 고고학 자료들은 그 용도는 거의 대부분 이제 선행 연구에 의해 가지고 밝혀져 있다. 자, 그러나 그 기능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도 많은 고고학 자료에 대해 가지고 기능이 밝혀져 있지 않거나 또 그 기능을 둘러싸고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해지고 이론이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이에요. 기능은. 그렇죠? 기능은 용도를 한 차원 더 뛰어넘은 그런 상태,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역할이니까, 그죠? 그것을 파악하기가 용도보다는 좀 더 어려운 그런 고고학적 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고고학 자료의 용도와 기능을 어떻게 이제 파악을 할 것인가. 이제 파악을 한다는 이야기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1차적으로는 추정을 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고고학 자료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추정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고고학 연구는. 자, 그러면은 유적 유구 유물이라는 고고학 자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형태와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에 설명했죠. 1차적으로 뭐예요? 고고학 자료에는 그 고유의 형태와 구조의 뭐예요? 그 용도와 기능이 1차적으로 함유되어 있다, 담겨 있다. 그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고학 자료가 지니는 고유의 형태와 형식은 1차적인 다른 말로 이제 구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구조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구조, 형식. 그것은 이제 그 본래의 용도와 기능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형태와 구조로 만들어서 사용했을 때 그 쓰임새가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시적이든 어떤 구조적이든 그때 당시 사람들 관념 속에서 보편화되어 있던 그런 생각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적, 유구, 유물이 지닌 고유의 형태와 구조를 통해서 이 유물의 용도, 고고학 자료의 용도와 기능을 추정을 한다고 그랬지만, 이 고고학 자료는 늘 이야기하지만 아주 불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땅속에 있으면 완전한 상태로, 온전한 형태로. 자, 유물 같으면 완전 그대로 절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불안정한, 깨지고 파손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 깎여 나가고. 자, 이런 상태의 유적, 유구, 유물이라는 것이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고유한 용도와 기능을 추정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그 깨지고 변질되고 깎여 나가고 훼손된 그런 상태에서 당시 그 고고학 자료의 본래의 어떤 그 용도와 기능을 추정해낼 수 있는 가능성은 떨어져요. 그렇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고학 자료, 즉 유적, 유구, 유물을 보면은 그게 이제 불안정한 상태, 즉 파손되고 파괴되고 훼손되고 깎여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1, 2차 정황에 의해 가지고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 이제 고고학 자료를 접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불안정한 상태의 이제 고고학 자료를 머릿속에서 1차적으로 머릿속에서 원래 과거 그때 당시 사회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때 당시의 형태와 구조, 이것을 복원을 한 상태에서요. 그런 형태로 복원을 한 상태에서 용도와 기능을 파악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럴 때는 다 토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절반만 남아있다. 또는 3분의 1만 남아있다. 다 깨져 나오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그 3분의 1만 남은 파편을 통해 가지고 그 토기의 원래의 형태와 구조를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하는 거죠.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래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3분의 1만 남은 그 토기 파편을 남은 상태를 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해보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고 있는 그와 관련된 고고학적 지식 여러 가지가 봉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고학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과거 사회 당시에 제작돼서 사용됐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유추해서 복원을 해보는 거죠. 머릿속에. 그러면은 어떤 완전한 형태의 이제 토기상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한 형태의 토기상이 그려지고 구조가 파악이 되면은 그 형태와 구조에는 뭐야? 일정한 정도의 용도 기능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1차적으로 이 토기는 뭐 하는데 사용됐다. 이 토기는 뭐 저장용으로 사용됐다. 아니면은 끓이는 용도로 사용됐다. 아니면은 개별 식기로 사용됐다. 뭐 이런 이제 용도를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은 바로 거기에서 기능을 이제 추정할 수 없는 거죠. 용도와 관련된 뭔가의 기능을 추정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회에서 정확한 어떤 기능은 추정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기능은 앞에 설명했지만 그 고고학 자료가 출토될 때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주변에 그 고고학 자료를 둘러싸고 있는 증거들,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야만 이제 기능을 추정할 수 있죠. 자, 그것은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죠. 자, 그 다음에 공종관계를 통한 추정, 공종관계 또는 공방관계, 우리 앞에 타이폴로지 하면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게 이제 공방관계, 공방관계. 자, 같은 종류의 유적 유구 유물의 공방관계를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한다. 자, 내가 지금 어떤 고고학 자료를 발굴조사 현장에서 이제 접해서 그런데 도무지 그 용도와 기능을 알 수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 그러나 내가 모를 뿐이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자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과거 발굴조사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과거 사례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고학 자료를 모으는 거, 자료를 집성하는 이 과정,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료를 모으는데. 왜냐하면은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고고학 자료의 일정한 패턴화된 형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토기는 이런 무덤에서 어느 위치에서 이 토기들이 이렇게 출토가 되네? 다른 이와 같은 사례가 발굴된 다른 발굴조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더니 그와 똑같은 형태의 토기가 나오는데 역시 어떤 무덤에서 이와 같은 패턴화된 형태로 출토가 되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용도뿐만 아니라 이제 기능을 추정하게 된다는 거죠. 추정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 자료는, 고고학 연구는 자료를 여하이 잘 빠짐없이 집성을 해서 다 빠짐없이 모아서 그것을 정리, 관찰, 정리, 분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소위 말해가지고 어떤 정형화된 패턴을 찾아낸다. 그 정형화된 패턴을 찾아내면은 그 유물의 용도와 기능을 우리가 이제 추정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공정관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적, 유구 내에서의 공관 유물을 통해서 이제 추정 가능하다. 유적, 유구 내에서. 자, 이를테면 어떤 수열 주거지가 있어. 과거사는 움집터가 있어. 움집터가 있는데, 움집터에 여기 이제 가운데 뒷부분에 화덕자리가 하나 있어. 불을 입혀서 조리를 해 먹고, 또 난방을 하기 위한. 자, 여기에 있어. 자, 그러면은, 거기에 화덕자리, 부뚜막 위에, 여기에 토기가 이 부뚜막 위에 여기 놓여 있어. 자, 그러면은, 부뚜막 위에 놓이는 이 토기는 뭔가를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끓이는 데 사용했다. 조리용 토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 발굴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발굴 조사 과정에서 그 고고학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위
상황의 정황 증거들을 우리가 이제 다 그때 당시에 이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섣부른 발굴을 통해서 거친 발굴을 통해서 하면은 그런 정황 증거들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발굴이 정밀하게 이루어지면 1차적으로 유적 유구 내에서의 공간 유물을 통해서 이게 이제 출토 위치, 출토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다. 또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유적 유물의 고고학 자료의 어떤 용도 기능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그와 같은 유적 유구가 과거에 다른 발굴조사 사례를 통해서 그와 같은 류의 어떤 발굴조사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잘 비교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공방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방관계 속에서 그것이 출토되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도 기능을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유적 유구 유물이 지닌 고유 성격을 상호 비교해서 추정할 수 있다. 자, 이 유물을 예를 들면 유물, 유적. 또 아니면은 유구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자, 이럴 때면 우리가 뭔가 토광묘 깊은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 구덩이를 파는 게 무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무덤이죠. 자, 이것이 제일 처음에 발굴조사가 됐을 때는 이거 그냥 무슨 구덩이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무슨 구덩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고고학 발굴이 더 일반화되고 그와 같은 종류의 구덩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굴이 되면서 이제는 그 발굴을 통해 가지고 판넬에 갔더니 그 구덩이 바닥에서 사람의 인골이 뉘어진 신전장된 이런 형태로 이제 발굴이 되네, 나타나네. 아, 이거 무덤이구나. 그래서 토광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는 이 구덩이가 파여 있고 거기에 이제 인골이 나오건 안 나오건 대체로 이제 그와 같은 직사각형의 깊은 구덩이, 이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무덤이라는 사실, 그것도 이제 이 단순한 구덩이만 파고 거기에 시신만 묻는 이런 형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정밀한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토층 조사를 장밀하게 하고 했더니 거기에 뭔가의 인골이 이렇게 있고 인골 주변에 뭔가의 직사각형에 뭔가 놓였던 띠가 이렇게 나타나. 인골 토강 안에. 이거 봤더니 시신을 관 안에 넣어가지고 매장을 했는데, 안치해서 매장을 했는데, 유기질인 나무는 썩어서 없어지고, 인골만 일부 남아있거나, 인골도 없는 상태로 그 흔적만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매장 시설 중에 시신이 직접 경납되는, 안치되는 그런 장구가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토광묘라는 것에서 내부 주체를 강조해가지고, 목관묘다. 목관묘. 그러니까 토광목관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구덩이가 이제 일률적으로 이렇게 조사돼서 이제 목관이 사용되지 않는 토광묘, 목관이 안치된 토광목관묘. 자, 그 다음에 이런 구덩이가 있는데 엄청나게 구덩이가 큰 구덩이들이 있어요. 큰 구덩이. 자, 이 큰 구덩이들을 이제 자세히 또 이제 발굴을 해봤더니 큰 구덩이 안에 내부에 목관이 안치된 흔적이 있으면서 바깥에 이 구덩이 벽 사이에 또 다른 뭔가의 흔적들이 이렇게 이제 유기질적 흔적이 있더라. 목관을 보호하기에는 나무 목곽을 설치한 무덤이구나. 그래서 목광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목광묘. 자, 이게 고유 성격을 상호 비교해서 이제 추정을 서로
비교하고 또 거기 내부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들이 지금 발굴조사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례와 과거에 이와 같은 유물이 출토되거나 또 이와 같은 성격의 유적이 조사된 그 유적에서 개별 유구들을 무덤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더라. 왜? 그때 당시 같은 시기에 그때 당시 과거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 무덤들이니까 같은 패턴으로 나타난다.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존, 공방관계를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다. 뭐를? 용도와 기능을 추정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추 해석한다. 유추 추정. 유추 그 자체가 이제 뭔가의 사례를 통해서 추정한다. 이게 이제 유추. 유추는 뭔가의 사례를 통해서 추정한다. 그것이 어떤 것들이 같은 고고학 자료하고 유사한 그런 민족기 사례, 민속 사례, 따지 말해 민족기, 민속 사례 이걸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한다. 이걸 통해서 추정을 한다. 용도와 기능을 추정한다는 거죠. 자, 이를테면은 우리가 신라금관의 이제 용도와 기능을 용도는 기본적으로 머리에 쓰는 거니까 고고학 발굴을 통해 가지고 머리맡에서 이렇게 출토되니까 머리에 쓰여진 상태로 출토가 되니까 용도는 알 수 있었어. 머리에 쓰는 장신구였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기능을 이제 기능을 추정할 때는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라 최고 지배자의 권위 상징물로 사용됐다. 그 다음에 나중에 늦은 시기에 6세기 후반 이후에는 뭐다? 유성 샤만의 어떤 그 샤만 의식으로서 이제 사용이 됐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어떤 그 기능을 추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 사례가 있어. 이와 관련된 소위 시베리아, 남러시아 그리고 몽골, 이 소위 북방 유목민족 사이에 지금도 가면은 뭐야 신라금관하고 또 거의 유사한 형태의 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허리에는 신라 허리띠 장식, 금속재 허리띠 장식 그와 같은 것을 허리에 두르고 또 거울을 옷에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고 방울을 매달고 이렇게 이제 하는 샤만 의식들을 이제 하는 그런 민족지 사례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 가지고 거슬 올라갔더니 69권 역시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여성의 샤만 무덤에서 이제 그렇게 방울과 같이 출토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런 민족지 사례를 통해서 이 금동관이 나중에는 샤만 의식구로 이제 사용이 됐다. 이걸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민속 사례들은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또, 이를테면, 뭐, 우리 청동기 시대 돌도끼,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뭐, 용도와 기능이 뭔가? 자, 이것들, 이거 보니까, 아직도 아마존 원주민 사회에서 그와 똑같이 만든 돌도끼, 같은 재질의 돌도끼를 나무 자루에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가 아직도 이제 그 원주민 사회에서 이제 민족기 사례로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청동기 시대에 돌도끼의 이제 사용 방법, 용도, 기능을 추정한다는. 그리고 그 돌도끼가 나무를 벌채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목가공구 이런 것들로 실제로 그런 용도로 사용됐지만 그거 자체가 아마존 원주민 사회에서 곧 남성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물건
다시 말해 이제 위셰프 이런 용도로도 이제 사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일부 정동기 시의 돌도끼 중에 그런 어떤 이 장식이 가미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와 같은 어떤 기능을 이제 추정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민족지 사례, 민속 사례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족기 이외에 또 민속 사례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시기가 좀 내려오는 그런 고고학 자료일수록 아직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민속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 용도와 기능을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죠. 시대가 가까우니까. 자, 이를테면 우리가 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이제 뭐 전국 각지에 민속박물관 이렇게 들리게 되면은 아직도 전통사회에 이제 거의 조선시대 뭐 이럴 때까지 사용됐던 소위 민속품들 또는 재래식 농기구, 전통 농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습, 뭐 소갈이 하는 이 소위 쟁기, 보습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이것들 거의 대부분 우리 삼국시대에 만들어져서 원삼국시대 이후에 철기가 출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쇠로 만들어서 사용한 그런 사례들, 유물들하고 거의 약간의 형태 변화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구조 변화 있겠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로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무기 마찬가지고 창, 화살, 촉, 활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늘 답사를 가거나 이럴 때 가서 고고학을 공부하지만 오히려 민속박물관에 이제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 왜? 이것은 현대에 가까운 시기에 사용되었으니까 하나도 아까 불안정한 상태가 아닌 완전한 상태로 그대로 그때 당시 사용될 때 그 모습 그대로가 남아있으니까 그대로가 잔존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머릿속에 그게 스펙트럼으로 탁 찍힌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삼국시대 자료는 뭐예요? 땅속에 묻혀 있으면서 자루라든지 뭐 이런 유기질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쇠붙이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 또 광물질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 돌로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 사용되는 부분만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루 이런 것들을 통해야만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다 복원이 된 상태로 그 고고학 자료가 지니는 용도와 기능을 이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사례들은 오히려 완전한 상태로 최근까지 사용되어 왔던 남아있는 그런 전통 민속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유추를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반드시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이제 일단은 뭐예요? 유사한 그런 형태가 가지고 있으면 형태를 가지면은 이거는 뭐예요? 뭐 그런 것들이 흔적 기관으로 오늘날까지 남았던 지난 시간에 타이폴로지 하면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흔적을 쫓아서 올라가면은 그때 당시에 사용됐던 당시의 어떤 사용의 모습과 또 기능을 이제 추정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말할 필요 없이 자 어떤 이 고고학 자료 유적 유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왜 만드느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다.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면은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 흔적이 반드시 나타나기, 사용 흔적이 잔존하게 돼 있다. 우리가 고고학 자료를 잘못 따라와 가지고 사용 흔적을 멸시를 하거나 멸실시켜 버리거나 이런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그 고고학 자료는 사용과 관련된 흔적이 남게 돼 있다. 남게 돼 있다. 자, 그것을 잘 분석하고 관찰을 하면은 그 고고학 자료의 용도와 기능을 일정 정도 파악해낼 수 있다. 파악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고학 자료에 남겨진 사용 흔적 이거 분석하면은 사용하면서 이제 파손이 된다든지 일부 또 마모가 된다든지 또는 일부 변형이 된다든지
자, 이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거기에 이제 나타날 수 있게 돼요. 나타날 수 있게 됐다. 또 토기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뭐 끓이는 용도다. 그러면은 바닥 부분에 끓름이 부착되어 있다든지 또 끓여가지고 안에 눌러붙어 버렸다 그러면 안에 누룽지와 같은 이 탄화된 어떤 물질이 거기에 남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흔적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용도 기능을 이제 표정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고고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용도와 기능을 추정해낸다. 자, 이런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도무지 인물의 또는 고고학 자료가 지닌 용도 기능을 우리가 파악을 해낼 수가 없어. 민족기 사례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다 동원했다. 이제 어쨌든 실험고고학을 통해서 이제 추정을 해본다는 거지. 자, 이거 우리 실제로 뭐야? 이 고고학 자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형태, 특징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그와 같은 형태와 특징이 나타나도록 이제 소위 만들어 보는 거죠. 이를테면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재현 실험을 해본다. 재현 실험을 해본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사용을 해보는 거죠. 재현 실험. 만들어 보기도 하고 사용해 보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고학 자료가 지니고 있는 용도와 기능을 이제 추정 복원을 하는 그런 방법.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실험 고고학적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제 현대 고고학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실험 고고학적 방법 그리고 소위 민족지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분석. 과학적인 분석은 소위 그 고고학 자료에는 육안으로 가시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단조물들을 잘 분석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고고학 자료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떤 기능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과학적인 분석 방법, 이것도 이제 실험 고고학적 방법, 그와 이제 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사용 방법 실험하고 실험 고고학적 방법에 의한 추정, 앞에서 불렀던 5가지 측면에 의해서 또 이제 세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도와 기능과 관련된 분석 방법들은 대체로 이 5가지에 이제 덧붙이면 이제 과학적인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용도와 기능이 이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추정된 고고학 자료의 용도 기능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용도와 기능이 이제 비로소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었을 때. 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도 역시 이 방법들을 통해 증명이 되기도 해요. 증명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편 타당하게 객관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날 때 이것은 이제 확실한 용도와 기능이 파악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용도와 기능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해, 이런 정도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앞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흔히 이제 유적 유물의 기초 이해 시간에 토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상세하게 또 공부도 하고 많이 이제 그 개념도 공부하고 했지만,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청동기 시대에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무문토기들이에요. 문이 없는 토기, 민문이 토기.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무문토기도 이제 통칭해서 문이 없는 토기라고 그러지만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일부 이제 장식을 가미해서 문양 효과를 내는 그런 장식 토기들도 일부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여기에 이 아가리 입술 일부분에 이제 띠를 돌려 가지고 여기에
톱날처럼 이렇게 강목을 내서 이렇게 만든 소위 강목 돌대문토기라. 강목 돌대문토기. 자, 이것은 청동기 시대에 이제 조기에 가장 이런 시기에 나타나는 그런 토기예요.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왼쪽에 여기 보이는 이 항아리, 조그만 단지 항아리, 이 세 점은 흔히 이제 소위 빨간 칠이 되어 있습니다. 표면이 매끈하게 문질러서 마연되어 있다 그래서 단도 마연토기 또는 뭐 다른 말로 홍도, 적색 마연토기, 단도 마연토기, 적색 마연토기, 홍도 뭐 이런 용도로 이제 불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소위 어깨 부분에 마치 이제 가지, 우리 먹는 가지, 식용의 가지 있잖아요. 가지처럼 이렇게 문양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문양. 이게 이제 뭔가 이제 색깔이 다르게 이제 나타나서 배색이 돼서 이게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지무늬 토기, 가지무늬 토기 또는 채문토기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가지무늬 토기. 자, 이것은 두 개 다가 이제 거의 마연토기. 표면을 여기도 위아래 또는 옆으로 문질러서 매끈하게 견치하게 반질반질 광택이 나면서 마연되거든요. 마연되거든요. 이 채몬토기, 이 단도마연토기, 적색마연토기는 대체로 이제 중국의 이 소위 홍산문화, 용산문화, 용산문화에 이제 서부터 이제 나타나서 한반도에 이제 전래됐다고 하는 그런 토기들인데, 자, 이 두 가지 형태의 토기들을 보면은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것은 항아리 형태. 자, 이것은 바리 형태, 발형 토기, 바리 형태, 발형 토기.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토기 항아리. 항아리니까 뭔가를 뭐예요, 이제 담는 용도. 앞에 이제 형태와 구조에 이제 이런 소위 유물의 용도와 기능이 일정 정도 반영이 된다. 1차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랬죠. 자, 이건 이제 항아리, 단지다. 그런데 앞에서 내가 설명을 좀 빠뜨렸지만 크기에도 용도 기능이 이제 반영이 된다. 될 수 있다. 크기에도. 자, 그런데 이 단도마엔 토기, 채문 토기, 이 토기는 크기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높이가 불과 뭐 12cm, 10cm, 12cm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몸통 지름이 뭐 15cm, 12cm 뭐 아주 작은 토기.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항아리 단지니까 뭔가를 이제 담았을 거예요. 그죠? 뭐 술을 담건, 물을 담건 아니면 뭔가 용도를 이제 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토기의 문양이라든지 구조 기능 그 외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빨갛게 뭔가 이 줄을 발랐다. 단도라는 게 이제 줄을 칠해서 이제 철단이라고 하는 줄을 이제 표면에 발라서 매끈하게 이제 마연을 해서 이와 같은 토기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토기를 구울 때 여기에 나무 이파리 같은 것을 여기에 어깨 부분에 일정한 간격으로 8개, 6개 해가지고 겹쳐서 덮고 굽게 되면은 그 나무 이파리가 접착되어서 이제 부착되어서 탄화되면서 이런 흑색의 이제 반점이 문양 형태로 가지 문양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가지 문양을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의 이제 곡식 종류 이런 것들도 이제 담겼을 것 같아요. 뭔가 당기는 용도.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뭐가 이렇게 곡식이 출토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어요. 이제 유축할 때 이제 뭔가를 담았던 항아리면은 분명하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용도로도 이제 사용이 됐지만 최근에 고고학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전부 무덤에서만 주로 출토돼요. 주거지에서 생활용 유적 유구에서 출토되기도 하지만 그건 사례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무덤에서만 출토가 많이 되더라. 무덤에서. 근데 무덤에서 출토되는
출토 위치를 잘 분석을 해봤더니 전부 머리맡 또는 일정 패턴화된 그 위치에서 이렇게 출토가 되더라. 출토되더라. 그 사례를 분석했으니까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토기의 크기라든지 형태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표면에 빨갛게 이렇게 칠을 한다. 가지 무늬를 뭔가 이렇게 장식을 한다. 이 연계가 이제 뭔가에 다른 의미가 또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빨간 칠을 이렇게 해서 만든 이런 빨간 색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악귀를 쫓는다. 이런 뭐 벽사와 관련된 어떤 신앙 사상적인 의미가 이제 내포되는 청동기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머리맡이라든지 일정 부위에 패턴화된 형태로 거기에서 출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덤에서만 주로 출토되는 사례를 분석을 해봤더니 일정 정도 출토 위치 그리고 출토 정황이 같은 양상을 보이더라. 그래서 담는 간단한 그 소량의 뭐 액체라든지 이런 걸 담는 용도 이외에 무덤에 보장을 하면서 이 내부에 소위 죽은 사람의 혼이 들어가서 안식하는 그런 소위 혼병 또는 신주단지 그런 용도와 기능으로 이제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앞에 봤던 내가 뭔가를 씨앗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는 그런 걸로 사용됐다. 그것은 이제 용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붉은 칠 또는 가지무늬를 장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무덤에 특별히 머리맡에 넣어주면서 죽은 사람이 죽은 이에 이제 영혼이 여기에 안식하는 그런 이 영혼의 항아리, 영혼의 단지, 혼병, 신주단지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당시에 사회적 기능을 표정할 수 있는 그런 토기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런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봤던 이 돌대문 토기. 돌대문 토기.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담는 그런 큰 바리 모양 토기예요. 바리 모양 토기. 자, 이 바리 모양 토기에 뭔가를 담는다. 저장용이다. 그게 이제 또 기본적으로 이 용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용도가 변형이 돼가지고, 여기 보다시피, 부뚜막에 이렇게 걸어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부뚜막에 걸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불을 맞아가지고, 그 끓름이 이렇게 잔뜩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 내부에도 끓름이 이제 탄착이 되어 있다. 자,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는 이 토기가 끓이는 용도로 사용됐다. 자비용기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뭔가를 곡식을 담는 저장용이었다. 나중에 끓이는 용도.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용도 기능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가운데 이제 이 토기, 이 토기는 소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청동기 시대 중후기, 대체로 기원전 6세기 이후, 최근에는 기원전 7세기까지 올려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유명한 부여 송곡리 유적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송곡리형 무문토기예요. 송곡리 무문토기. 자, 이게 이제 외반구현 옹이라고 그러는 건데, 외반구현 옹 원래 이제 길다란 장동 옹인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용 항아리예요. 저장용 항아리인데, 이 저장용 항아리가 주거지나 이런 데서 생활용으로 사용이 될 때는 바닥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 안 되겠죠.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사용이 되다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장용 항아리로 사용이 되고, 이게 이제 이 토기가 고유의 이제 용도가 되는 거예요. 고유 용도. 자, 이것이 사용이 되다가 거기에 누가 죽었어. 특히 이제 어린애 가지고 유아명으로 유아의 시신을 담는 관으로 사용돼. 그게 이제 옹관이죠, 옹관. 옹관으로 이제 전용이 바뀌어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반드시 밑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요, 구멍이. 자, 이 구멍이 뚫리는 의미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앞에 봤던, 단도마연토기, 체문토기가 나중에 이 영혼을 담은 항아리,
혼병 또는 이 소위 신주단지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됐죠. 이게 이제 소위 시신을 담는 관으로 사용이 되고 여기에 이제 반드시 구멍이 하나씩 반드시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거지에서 사용될 때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는데, 자, 이 구멍을 뚫려 넣으면은 앞에 설명했다시피 영혼이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들락날락 한다. 또는 아니면 여기에 시신이 안치가 되면은 시신의 어떤 시신이 육탈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물이 이제 스며 나오니까 그것이 이제 배출되는 그런 구멍, 뭐 이런 용도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영혼이 들락날락,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온관에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런 용도와 이제 기능을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바리 모양 토기, 바리 모양 토기. 자, 이것은 바리 모양 토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뭔가를 담거나 담는 저장 용기나 아니면은 뭔가를 끓이는 자비 용기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가리 부분에 이거는 이중구연 단사 선문토기, 청동시대 전기에 이제 출토되는 기원전 약 한 8세기.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동북지방에서 주로 출토되는 무문토기이지만 이제 바리 모양 토기인데 여기에 구멍이 두 줄로 이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열문토기라고. 공열문토기.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문양들은 여기에 뭐예요? 문양들은 이 토기가 기능하는데 하등에 이 토기의 용도와는 하등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이거 담는 데 지장이 없고 이거 끓이는 데 지장이 없어. 문양이 없어도.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무문토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이제 문양이 이중구연에 아가리도 이중으로 만들어서 단사 선문을 했다. 자, 아가리 부분에 두 줄의 구멍무늬, 공열 문양을 심문했다. 자, 그러면 이 문양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의장이잖아요, 의장. 이제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과 사상, 관념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게 이제 소위 이제 문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양, 의장. 그래서 문양이 반영된 우리가 이제 양식적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볼 정도로 문양. 자, 문양은 뭐예요? 그 밋밋하고 빨간 이 단순한 항아리, 이 바리 모양, 그래. 이것을 좀 더 보기 좋게끔, 뭐, 어떤, 이유에서 이런 문양을 새겼는지에 대한 의미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 문양 효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여기 아가리 부분에 문양을 새겼다. 자, 이 문양은 이 그릇의 용도와는 관련 없는 거다. 그때 당시에 뭔가 사회적인 공통된 관념과 사상이 반영이 됐다. 그런데 이 문양이 단순한 장식을 위한 건지 또 다른 의미를 가진 건지는 이제 우리가 아직도 고고학적으로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자욱은 어쨌든 문양 장식을 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뭐냐? 토기가 그냥 밋밋한 것보다 좀 더 보기가 아름답게 보이라. 뭔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식을 했겠죠. 1차적으로 이제 장식적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고학교, 요런 토기들이 출토되는 유적을 전부 다 떠매봐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분포 분석을 해봤더니 일정한 분포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더라. 그리고 일정한 시기에, 청동시대 전기에, 요런 형태의 항아리에 요런 이중구연 단사선 문양을 새긴 우리 이제 가락동식 토기라고 해요. 가락동 유적에서 처음 이제 조사돼서 확인이 됐다고 그래서 이게 일정한 분포권을 어느 특정한 시기에 분포권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뭐야? 그때 당시 사람들이 공통된 관념으로 요런 토기는 요런 문양을 지문해서 뭔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좌우간 그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돼, 어떤 사회적 역할을 했는지 이 문양이 이럴 때면 집단의 표상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왜? 공통된 분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이 토기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 기능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무문토기.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가지고 청동기 시대 무문토기, 청동기 시대 토기,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세 개의 토기 그룹이 있어요. 조만한 토기, 완형 토기, 주발완, 주발 모양. 그 다음에 바리 모양 토기, 뚜껑까지 접혀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이는 큰 항아리, 항아리 바닥 부분에 이렇게 이제 시커멓게. 자, 이 세 개. 자,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 그릇의 형태와 구조, 크기, 이런 거에서 이제 용도를 파악을 할 수 있다. 무슨 용도? 크기가 10cm 정도로 이렇게 작아. 10cm 내외로 작아. 그러면서 전부 주발 모양 형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토기 공부를 할 때, 유적유물의 기초 이해 시간에 토기 공부를 할 때, 이 토기의 명칭, 유물의 명칭에는 곧 뭐가 반영이 되어 있다? 그 용도와 기능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형 완이다. 그러면 이제 주로 주발 또는 그릇, 소형이니까 개별 식기로 사용이 됐다. 이제 유추해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다시피 앞에서 나왔지만 여기에 바리 모양 토기, 뚜껑도 이렇게 덮여 있고, 자, 이 바리 모양 토기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를 담는 거다. 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앞에도 봤지만 윗부분에 거의 전부 끓름이 시커멓게 다 부착이 되어 있더라. 끓름이 이제 사용 흔적에 의한 이 용도 기능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아래쪽은 끓름이 안 붙어 있더라. 자, 우리는 이제 끓름이 이제 아래에서 불이 이렇게 이제 장작불에 위에 올려서 뭔가 끓이는 용도로 사용되게 되면은 이 불길이 직접 닿는 이 부분에 끓름이 부탁이 안 돼요. 불길이 닿아서 위쪽에 산소하고 접하는 그런 부분에 올라가면 이제 끓름이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끓름이 시커멓게 이제 부착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면 뭐야? 끓이는 용도로 사용이 됐다. 자비용기다. 자비용기. 그래서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일정 부분 부뚜막 화덕 위에 이제 올려야 되니까 그 위에 걸쳐야 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됐다. 아니나 다를까 안에 내부에 관찰을 했더니 여기 사진은 없지만 이 부분 보면은 안에도 시커멓게 이제 눌러붙어 있는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용도 기능은 뭐를 끓였나, 어떤 음식을 끓였나,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끓름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앞에 과학적인 분석이 있었죠. 잘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그릇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끓였느냐,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토기는 거의 높이가 한 80cm, 90cm, 몸통 지름이 한 6, 70cm 이상 큰 항아리, 대형 호, 직구 호가 됩니다. 대형 호는 기본적으로 뭐야? 아주 커. 이것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저장하는, 곡물이라든지 뭔가를 진짜 주로 곡식을 저장했겠죠? 저장하는 그런 용도의 이제 토기였다. 자, 저장했지만 이 저장하는 큰 토기가 이제 비로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면은 이 저장용 항아리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야?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했다. 농경이 일반화돼 갔다. 벼농사가 일반화되기 시작했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안에 내부에 들어차 있는 흙들을 위시에 분석을 했더니 거기에 흡씨, 벼, 나달, 곡물 이런 것들이 채취가 돼. 저장했다. 저장용이었지만 저장용 항아리가 이때 당시에 만들어서 사용됨으로 해가지고 뭐야? 그때 당시에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대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저장할 수 있는 농업 생산력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벼농사가 일반화됐다. 농경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런 사회적 기능, 역할까지를 이제 우리가 이 항아리, 토기지만 이제 유추해서 이제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새 또는 오리 뭐 이런, 흔히 이제 오리 모양 토기라고 그러는데, 오리 모양. 토기를 오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주로 이제 이 오리 모양 토기는 이제 제사용
토기를 이제 만든, 이제 상형 토기인데, 어떤 오리라고 하는 형상을 본떠서 이제 만든 토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다시피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이제 갈퀴가 있는 실제 오리 형태로 되어 있지만, 머리 부분은 깨내고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그럼 이제 원형으로 잘 남아있는 게 이제 바로 요 오리 모양 토기예요. 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한참 설명. 이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주입구가 속은 비어 있어요. 여기 목은 막혀 있어요. 부리가 있지만 속은 비어 있고 이제 뭔가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여기 붙는 주입구가 되고 그다음 꼬리 부분에 여기 잘라가지고 여기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따를 때는 여기 주출구가 돼요. 근데 오리 모양을 형상화해 가지고 주전자 형태로 사용을, 주전자, 좌우각, 주전자 형태로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오리 모양 톡이지만 그 용도는 주기예요, 주기. 주전자 형태로 사용돼요. 여기 이제 여기에 부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그 주전자 형태로 사용되는데, 암수 크고 작은 두 마리를 쌍으로 항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디에서 무덤에서 주로 출토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주전자로 사용이 되는데, 암수 두 마리가 쌍으로 이제 사용이 됐으니까, 사용될 때는 뭔가 제사를 지낼 때 양쪽에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고, 제단 위에 양쪽에 이제 종류가 다른 술을 붓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사 용기로 이렇게 이제 주전자로 이제 사용이 됐다. 자, 그런 범위를, 그러면 주전자인데 단순하게 그냥 주전자 형태로 붓고 따르는 용도로 형태로만 만들면 되는데, 왜 하필 이런 오리 모양 또는 앞에서 보면 말 모양 같기도 해요. 왜 우리는 볕이 없어, 그죠? 이런 볕을 강조해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가미해 가지고 이런 오리 모양 형태로 만들었는가? 이게 어디서 출토되는가? 신라 이 원삼국에서 신라로 넘어가는 낙동강 동쪽에 이 신라 초기 고분에서 이제 출토가 되면서 경주에서부터 이 신라 낙동강 동쪽 그 지역으로 이제 점차 확대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위 오리, 그리고 저는 이걸 논문을 쓰면서 얼굴은 또 말 형상이다, 말 같다, 그래서 안마형 톡이라고 그러는데, 오리 앞자에 얼굴 말 맞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리와 말, 이게 이제 오리는 새죠. 오리는 새, 그리고 말, 이걸 형상화 시키는 게 소위 혀것의 설화, 박혀것의 설화, 시조설화. 거기에 우물가에 노인이 멀리서 봤으니 우물가에서 백마가 한 마리 슬피 울고 있길래 가서 보니까 백마는 흔적도 없고 거기에 우물가에 알만 이렇게 남아있더라. 말은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머리는 말처럼 표현하고 거기에 알을 낳은 물새 뭐가 있어요? 오리밖에 없다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형상화시킨 제사 토기, 이것이 바로 오리 모양 토기 이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서, 그게 이제 뒷부분에 설명한 그 내용들이 바로 뭐예요? 사회적 기능이 되는 거죠. 이 토기의 기능, 기능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험고고학 앞에 설명을 했죠. 자, 이 토기, 실제로 껄름이 앞에서 바리 모양 토기, 이것들 껄름이 나타나는 형태로, 형태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것은 이제 토기를 굽는 과정. 껄름이 부착이 되는데, 구울 때 부착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굽고 난 다음에 다시 뭔가 끓이거나 하면서 이제 껄름이 부탁해서 부착되는 경우, 사용하면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뭐예요? 우리가 이런 실제 실험고고학적 측면에서 이 토기를 만들어 봤더니 그런 껄름 형태가 안 나타나더라. 흑반 형태가 나타나더라. 그럼 껄름은 토기 제작하고는 관련 없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하필 윗부분에 껄름이 연기가 합착이 되고 껄름이 이렇게 이제 부착이 되더라. 그런 형태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본 거죠. 만들어 보니까, 사용을 해 본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불길이 직접 닿는 아래쪽은 앞에 봤다시피 껄름이 부착이 되지 않고, 그것이 산소와 접하는 부분, 불연소되는 그 지점에서
얼음이 부착돼서 앞에 봤던 신발형 토기, 바리 모양 토기와 같은 그런 형태로 이제 얼음이 부착돼서 나타나더라. 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실험 분석이고. 그 다음에 앞에 봤던 소형 바리, 소형 완, 조만한 10cm 내외의 완. 그와 같은 완 모양, 주발 모양의 소형 토기들 이제 실제로 보니까 바깥에 얼음 흔적이 없고 뭐 이렇게 있더라. 그 다음에 거기에 흙반이 일부 붙어 있는 것들은 토기를 구울 때 그렇게 이제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밥을 실제로 여기에서 해서 자비용기로 끓여서 밥을 해서 여기에 이제 담아서 이제 먹는 그런 실험들을 해보니까 앞에 봤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실험고각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죠. 자, 이런 정도 거치면 이제 반드시 이제 앞에 봤던 그런 용도와 기능은 우리가 다 파악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청동 무기들, 그 다음에 천하석재, 대롱구슬 구멍이 뚫려있어 고곡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청동 거울에 이제 도면, 이제 이것이 유명한 단유세문경, 단유조문경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중국에서 주로 출토된 내문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해요. 우리 청동기 시대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모 창, 그 다음에 부채 모양 닮았다 그래서 선형 동구, 그 다음에 청동끌, 여기 이제 전부 청동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로 깎아 만든 마제 석검, 여기 이제 이 마디가 있는 걸 2단 병식이라고, 마디가 없는 거 이제 1단 병식인데, 1단 병식이 늦게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마제 석촉, 화살촉 종류들이죠. 이 화살촉인데 길이가 약 15cm 정도로 길어. 길쭉해.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데, 청동기 시대에. 자, 이 비파형 동검은 기본적으로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진 검이야. 동검이야. 이거의 원래 용도는 뭐예요?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전쟁 무기다. 찌르거나 베는 데 사용하는 전쟁 무기다. 자, 전쟁 무기인데, 이 전쟁 무기로서 실제로 사용되기도 이제 했겠지만, 그보다는 나중에 뭐야? 이거 자체가 희소적 가치에 의해 가지고, 이거 자체를 소지하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소지자는 그때 당시에 소위 이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 칩더, 군장, 우두머리, 지배자가 돼요. 지배자. 청동 도끼도 마찬가지예요. 청동 도끼는 뭐예요? 뭔가 나무를 베거나 나무를 다듬는 데 사용되는 그런 공구다. 공구인데 이거 자체가 청동이라고 하는 희소 가치에 의해 가지고 아무나 소지할 수 없는 그런 희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동 도끼를 가짐으로 해 가지고 그 청동 도끼를 가진 소지자는 군장,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 지배자, 제고. 자, 이런 이제 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정할 수 있을게요. 자, 그 외에 일반적으로는 전부 청동기 시대는 돌로 만든 무기들이 거의 대부분 사용되었다. 돌로 만든 무기들, 여기 화살촉도 있고, 저기 이 마제석검도 있지만,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면, 이건 이제 부여 송궁리, 석관묘, 돌을 무덤에서 이제 출토된 이 석기들과 이제 청동, 저기 천하석재 이제 대롱옥이에요. 고곡도 있고 대롱옥도 있는데, 자, 이 고곡 대롱옥,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장신구니까, 장신구는 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자신의 신체 장식을 하는 것이 이제 신체 장식을 하는 게 이제 1차적인 장신구의 이제 용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천하석은 아주 구하기 어려운 그런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재질의 옥이에요. 옥. 자, 이것을 잘 가공을 해가지고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이제 지위와 권위가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많이 출토되면 출토될수록 높았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왜?
희소 가치가 있는 옥, 장치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위험을 가시적으로 그 집단 구성원들한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장신구로 사용됐지만 실제로는 뭐야? 위셰품으로 사용됐다. 자, 이런 정동 마제 석촉, 그다음 마제 석검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마제 화살촉으로 사용되려면 이거에 뭐 5분의 1 크기만 해도 커요. 그렇죠? 화살촉이 지나치게 깨달해. 15cm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부러지기 쉽고 비실형적인데, 비실형적이지만 이게 크기를 큼직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크기가 크고 미려하게 이렇게 제작됨에 따라 가지고 가시적 효과는 커.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청동 비파형 동검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돌로 만들어졌지만 돌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시각적 효과에 의해서 큼직하게 비실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태. 원래는 화살촉은 뭔가를 활에 발사해서 적을 제압을 하거나 이런 공격 무기로 사용되는 데 비해 가지고 이런 화살촉이 권위상징물로서 이렇게 사용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유세문경, 단유조문경, 그 다음에 내문경, 이게 다 마찬가지다. 자, 이것은 거울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얼굴을 뭔가 비춰보는 화장용구, 보기 위한 거다. 원래 비춰보는 거. 이제 반사해가지고 보이는, 비춰보는 거다. 그런데 이것이 어때요? 거울 자체가 뭐예요? 거기에 신성성이 더해지고 거울 자체에 신성성이 더해지고 권위 상징적인 그런 인물로 이제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동시문문, 태양을 상징하는 동시문문, 삼각문 이렇게 해가지고 촘촘하게 제작하기 어려운 이제 문양들을 화려하게 이제 해서 일광 형태, 햇볕이 발산하는 그런 형태. 햇볕 자체가 날 일자. 우주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거다. 그래서 유일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는 보는 거울이었지만 거울 자체가 권위 상징물로 이제 기능을 한다. 두 번째가 사회적 기능, 앞에 것이 용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또 우리 청동기 공부할 때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죠? 이 소위 이 농경문 청동기. 자, 이 농경문 청동기인데 이 농경문 청동기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샤만이 의식을 거행할 때 뭔가 사용하는 샤만 의식구예요. 샤만 의식구.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따비로 이제 밭을 갈고 파종을 해서 뭔가 여기에 또 여러 곡식을 이제 저장하고 항아리에 또 솥대 이면은 이제 솥대에 이제 새가 이렇게 올라앉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이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청동기 시대에 여러 이제 계절에 따라 가지고 청동 농경 의식을 거행했던 사회적 기능 이제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양 형태 이런 것들도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물을 통해 가지고 잘 이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은 어땠을까? 여기에 보니까 6개의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구멍 중에 이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하고 여기가 이제 많이 이 끈에 묶여서 다른 형태로 이제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끈에 끼어가지고 이제 목에 이렇게 걸어서 사용했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때 당시에 농경 의뢰를 집전했던 이 우두머리가 그때 당시 재정일치 사회니까 소위 제사장이 곧 집단의 우두머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앞에 봤던, 다 설명했던, 이게 이제 소위, 태양 무늬가 이제 상동되어 있는, 이제, 원계형, 이제 동기, 청동기예요. 이거 이제, 여기 아마, 고리 부분 아마,
떨어져 나갔던 것 같은데, 이건 거울은 아니고, 이제, 안으로 오목하게 이렇게 이제, 예, 뭔가 접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반도 남쪽에서 이제 출토된 건데, 이게 이제 소위 가운데 중심으로 십자, 그 다음에 바깥으로 햇빛이 발산한다. 그래서 십자 일광문이에요. 십자 일광문. 십자 일광문. 십자 일광문이 고대 선사시대부터 태양은 유일한 어떤 그런 걸로서 소위 태양신을 숭상하는 그런 여기 의식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죠. 그와 이제 그런 의식을 할 때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십자일광문들이 이제 새겨진 이제 이런 청동기를 이와 같이 샤만의, 그러니까 제사장의 소위 이 제사 의식을 거행할 때 입는 그런 무복에 이렇게 이제 매달고 이렇게 이제 의식을 거행하는 장면. 이제 앞에 봤던 이 소위 시베리아, 남러시아 그리고 몽골 북방 그 일대에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런 이 둥근 이 청동 거울 또는 거울이 아닌 어떤 십자일광 여기 문양이 없지만 이런 무언개형 동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다시피 많은 방울이 이렇게 이제 매달려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허리 부분에 여기에 신라 고분에서 이제 출토되는 이 과대금구 허리띠 장식 있고 이것들을 이제 지렁지렁 이렇게 이제 매달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의식을 거행하는 그 의식구, 이렇게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된 그런 유물이다.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아마 원래는 이런 용도로만 사용이 되는데 이제 이게 안으로 오목한 그런 형태니까 뭐 뭔가 접시 형태로 이제 사용되기도 했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어떤 사회적 용도와 기능은 확실히 이제 사만 의식으로서 사용된 용도다. 그 다음에 사만 의식을 하면서 그 사회로 소위 제사장이 의식을 하면서 공통관념적 이데올로기를 통일하는 그런 형태.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제로 삼국시대에 백제 횡혈식 석실분, 횡혈식 석실분이 여기에 무덤 널길이라는 연도가 들어가고, 이건 이제 마지막에 매장이 끝나고 이제 폐쇄된 그런 형태. 지금 위는 이제 무너져 가지고 발굴된 상태인데, 위는 이렇게 이제 이 소위 이 터널형 또는 이제 궁융형이라고 그랬죠. 활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비어져서 오물에 들어서 윗부분에 뚜껑을 덮은 그런 구조. 그러니까 내부가 이제 방 형태의 석실 구조로 이제 비어 있는 그런 방 형태를 이제 만들어 준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소위 이제 무덤. 그러니까 무덤. 용도가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어떤 형태의 무덤인가? 추가로 매장을 계속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가족묘 형태로 만든 무덤, 가족묘 형태로 만든 무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주로 일정한 위계를 가진 지배계층의 이제 무덤으로만 사용이 됐다. 왜? 거기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니까 금동관이라든지 금동신발이라든지 뭐 이런 환두 대도라든지 장식 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출토되니까, 그죠? 그렇지 않은 무덤에 비해 가지고 위계가 높은 지배층의 무덤이더라. 자, 그런데 이 지배층의 무덤인데 이게 백제 한성도기의 지배층의 무덤으로서 이제 이 같은 유물의 같은 형식의 횡혈식 석실이 나타나는 지역을 발굴된 지역을 지도에 분포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금강 아래 대전 뭐 일대 익산 그 일대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범위가 소위 한성백제의 이제 영역이다. 백제 한성도끼의 영역이더라.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이것들이 횡혈식 석실분이 나타나면서 그 횡혈 석실분이 나타나는 지역의 고분군 속에서
제일 화려한 유물들이 부장이 돼 있고 무덤 크기도 제일 크더라. 그러니까 뭐야? 그 지역 집단마다의 우두머리 무덤으로 이제 사용이 됐다. 그런데 이 횡혈석실부는 외래에서 중국 또는 낙랑, 고구려 여기에서 이제 유입이 돼가지고 이제 수용이 돼서 이제 지방으로 확산이 되는데 제일 먼저 서울 중앙의 왕족 지배계층이 이제 사용한 그런 배타적인 그런 무덤 형태였다가 그것이 뭐야? 백제가 지방으로 세력을 확산하면서 지방 지배를 하면서 여기에 각 지역의 우두머리들이 이 무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중앙에서 중앙 지배자들이 지방 지배하면서 지방 지배자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이 고유의 지배계층의 무덤 형식을 이제 사용하게끔 해준 거예요. 그것이 뭐야? 사회적 기능이 되는 거죠. 이 무덤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 그 용도는 뭐예요? 지배자의 무덤. 그 다음 뭐예요? 지방 지배 과정에서 세력 확산 과정을 보여주는 지방 지배 과정을 반영한 묘제. 이게 이제 사회적 기능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금기고리, 그 다음에 금동관. 이거 출토되는 게 이제 앞에 봤다시피 여기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성도계 각 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금동관 마찬가지고 금동신발 마찬가지고 다 그렇더라는 거죠. 그것이 앞에 봤던 거의 대부분 금동관, 금제 이식 이것들은 지방의 최고 지배자의 무덤, 지방 지배자의 무덤들인 소위 횡혈식 석실에서 주로 출토. 횡혈석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몇 가지 사례는 광묘에서도 출토되지만 같이 뭐야? 기본적으로 머리에 쓰는 장신구 관이다. 귀에 거는 장신구 귀걸이다. 금귀걸이다. 그 기본적인 용도가 장신구 귀걸이, 그 다음에 장신구 금동관이지만 이것이 뭐예요? 지방 백제가 지방을 지배하면서 지방 우두머리들한테 횡혈석실분과 마찬가지로 이 소위 이런 화려한 물품들을 사용하게 다시 말해가지고 위셰품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 중앙에서 내려보내준다. 하사함으로써 이제 지방 지배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 그럼 이때는 뭐예요? 위셰품, 지방 지배의 상징물로서 그 위셰품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것이 이제 사회적 기능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사회적 기능.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화려한 이 소위 수지형 입화식관, 수지형 관이라고 그랬죠. 나뭇가지 시험 장식관, 그 다음에 금제 모관, 그 다음에 금제 관식, 요것이 이제 앞부분 여기에 끼어서 사용이 된다 그랬죠. 요것은 별도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화려한 태환 이식 금귀걸이, 그 다음에 허리띠에 차는 화려한 장신구인 이 과대금고, 그 다음에 팔찌, 반지, 뭐 이런 것들이 신라고분, 그 중에 이제 경주의 적성 목각군에서는 뭐 화려한 유물들이 뭐 가득가득 이렇게 쏟아져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머리에 쓰는 관, 앞에 세우는 그런 장식, 허리에 두는 허리띠, 귀에 거는 귀걸이, 팔에 짜는 팔찌, 그 다음에 손가락에 끼는 반지.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용도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담고 있는 사회적 기능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최고 지배자의 왕 또는 왕족, 최고 지배자의 위셰품이다. 왕 또는 왕족의 최고 위셰품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최근의 연구에 의하니까 이게 굵은 고리 귀걸이, 그 다음에 이 팔찌를 실제로 팔에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팔찌는 주로 이제 여자들이 착용했지만, 그러니까 뭐 10점씩 한꺼번에 부장해 준 게 말고, 실제로 몸에 착용한 그런 상태로 이제
출토되는 경우에는 그 인골들을 분석을 했더니 전부 여자들. 성별이 이제 분석. 그러니까 팔찌는 곧 신라 사회에서 여성을 상징했다. 이제 사회적 기능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태환이식, 세환이식이 있는데, 태환이식, 세환이식이 있는데, 태환이식은 이념적, 사상적,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유물들이다. 그 다음에 세환이식들은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남자, 여자 이렇게 뭐 다른 농기구, 무기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장신고 분석을 해보니까 세환이식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귀걸이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종교적, 이념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귀걸이로 사용됐더라. 세환이식은 뭐다? 가는고리 귀걸이는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귀걸이로 사용돼요. 여기 이제 기능이 다른 거죠. 사회적 기능이죠. 허리띠는 앞에 설명했지만, 샤만 무복을 통해 설명했지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여기에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이 자체가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이 허리띠를 착용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하고 이제 통화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권위 상징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허리띠는 가죽 허리띠가 간편하게 착용하기 제일 쉬운데도 불구하고 영락, 달개가 주렁주렁 매달려 가지고 금속으로 된 이 거추장스러운 20개 이상의 금으로 만든 허리띠가 드리개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뭔가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사회적 기능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앞에 설명했다시피,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출토가 된다는 거죠. 머리 부분에 대관, 그 다음에 부장품 상자 있는 부분에 모관, 그 다음에 부장품 상자 있는 부분에 모관 앞부분에 끼우는 관식, 이게 이제 이 죽은 이를 위해서 이제 장송 의뢰에 실제로 사용되는 건 요게 이제 사용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리에 찬 용복문 한두대도, 허리에 짠 금제 과대, 그 다음에 가슴을 장식한 유리구슬과 금으로 장식된 흉식.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여기에 천마총 금관인데, 이 금관이 머리에 씌워진 채로 출토되려면 여기에 이제 출토돼. 여기, 이 부분에 출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 목 부분 바로 위에, 가슴 바로 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제 끝이 이렇게 이제 오므려진 형태로, 납작한 형태로, 그리고 약간 오목하게 둥근 형태로. 그래서 이제 납작하게 만들어서 장송 의뢰를 할 때 얼굴에 이렇게 이제 가렸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것들을 다른 사례를 또 분석을 해봤더니 다 이와 같은 사례로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관으로 장신구로 사용해서 이 피장자의 이제 그때 당시 사회적 권위를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장송 의뢰 이제 가면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했던 그런 어떤 용도 기능이 이제 변화된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죽고 나면 우리가 염한다고 그러죠. 염할 때 삼배 천으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이제 가면 형태로 이제 가리는 그런 형태가 이제 아직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이제 이 금관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했을까?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금관 제작 실험을 이제 금 재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금동관이 되겠죠. 여기 이제 이 동판에 이와 같이 이제 전개도가 펼쳐지는 형태로 이제 도안을 해서 그 도안을 따라서 이 금판에 이게 문양을 이제 새기게 되죠. 새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새겨진 윤곽선을 따라 가지고
끌을 가지고 이제 잘라서 하나하나 가위로 오리는 게 아니라 잘라서 이렇게 이제 제작해 나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형태가 갖추어지고 나면은 나뭇가지 시험 장식하고 녹각 장식을 이제 관태 부분에 채우고 세우기 전에 이제 달개를 먼저 매달죠. 달개 매달고 그리고 시험 장식을 과 녹각 장식을 관태에 조립을 해서 형태를 완전히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곡을 매달아서 이제 완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자, 요런 제작 실험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제작을 해 보니까 앞부분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안쪽에 뭔가 가죽천, 가죽태, 비단 이런 것들을 이제 씌워가지고 이제 사용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실제로 이제 가만히 이제 유물 자체를 분석을 해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사용할 때, 소위 관태 부분에, 소위, 가죽천, 가죽, 이것들을 이제 덧대서 이렇게 이제 사용했던 게 또 밝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작 복원 실험, 사용 실험, 이런 것들을 실험고고학적 측면에서 이제 실제로 재현을 해봐가지고 그 사용과 또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유추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 실험 고고학 이것이 소위 사용 고고학 자료의 사용과 기능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적인 분석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자,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고고학 자료의 유물이면 유물 종류별, 유구면 유구 종류별, 또 유적이면 유적 종류별 그 용도와 기능. 유적은 뭐 유적의 기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복합적인 그런 기능이 있지만 어쨌든 적어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건 특히 유물에 대해 가지고 유구에 대해 가지고는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사례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강의를 하면은 좀 더 이제 효과적이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유적의 유구의 유물의 용도와 기능을 복원한다, 추정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능을 유추 해석한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 관심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이제 하나하나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실제 고고학 연구를 이제 진행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용도 기능론은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뭐 궁금한 여러 가지 어떤 고고학 자료요, 즉 유적, 유구, 유물에 대해 가지고 그 용도 기능이 궁금하거나 도무지 뭐 이때까지 내가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데도 이렇게 뭐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또 관련 자료를 알 수 없고 기존 연구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고 이런 경우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뭐 기존에 고고학 자료가 가지는 용도 기능과 관련되는 것은 뭐 제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런 그 용도 기능이 왜 그런지에서부터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도 하고 좀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이제 용도 기능론에 대한 강의는 마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분포론 고고학 자료가 어떤 정형성을 띠면서 이제 지역마다 곳곳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가 이제 시간 측면과 공간 측면에서 이제 접근해 보는 분포론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어요. 자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